이 영상은 제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겪었고 현재 수험생분들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의문점 해소를 돕고자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 속 내용은 커다란 방향성에 대한 조언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속에서 언급된 제 상황과 본인을 비교하면서 적절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크게 A, B 파트로 나뉩니다. 각 파트의 세부 질문들은 동영상의 타임라인에 기록된 시간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비사범대 화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4학년 2학기에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처음 필기시험을 치렀을 때 교육학 13점 그리고 전공 32점으로 필기 불합격을 했었습니다. 합격 불합격 발표 후에 3주 정도 쉬고 난 뒤에 1년 동안 공부해서 25년도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17.33점, 전공은 64점을 받아서 합격했고 이후 2차 시험에서는 88.69점을 받아서 117.020점으로 서울 지역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순위는 8등이었습니다. 제 출신 단과대가 사범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교사를 진로로 준비하는 선후배 혹은 동기 간의 교류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초수를 준비할 무렵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또 당연한 정보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화생지 카페에서 친절히 질문에 답해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비밀 댓글도 워낙 많아서 원활하게 정보 공유가 안 되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시험이라는 경쟁 체제 안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험자의 조언이 값지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공부 방향 파악과 마음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A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은 크게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는데요. 1차는 공통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100점 만점 중에서 20점에 해당하는 교육학 논술 그리고 80점에 해당하는 전공 논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공 시험은 또다시 A와 B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교시에 따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A, B는 각각 또 40점 만점을 갖게 됩니다. A, B라고 해서 다루는 과목이나 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모두 유기, 무기, 물리, 분석, 과학교육론, 유기 분광학 정도의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1차 필기시험은 전체 응시자 중 합격자 수의 1.5배수만큼을 선발합니다. 25년도 화학교사를 기준으로 해보자면 25년도 기준 화학교사 최종 합격자가 30명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는 그의 1.5배수인 46명을 먼저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30명을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30점인 실험 실기, 40점인 신축 면접, 10점인 수업 지도안, 20점인 수업 실현을 총 통틀어서 100점 만점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실험 실기랑 수업 지도안은 없고 60점짜리 수업 나눔과 수업 지련, 그리고 40점짜리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시도별 교육청 사이트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지역은 서울 지역이었고 실험실기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실험실기는 크게 기본실험과 심화실험으로 나뉩니다. 실험 출제 범위는 기본실험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과학과목 내에서 그리고 심화실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화학에서 대학교 일반 화학 수준의 실험을 다루게 됩니다. 더 정확한 출제 수준으로 감을 잡으시려면 물화생지 카페 등에서 기출실험 복기 자료 등을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지도안 시험은 마치 필기시험처럼 정해진 시간 1시간 안에 문제 조건에 맞는 단원과 수업 모형의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때 작성한 지도안을 토대로 수업 실현 시험을 함께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학교과 수업에서는 사용되는 수업 모형과 교과서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수업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실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는 1차 합격자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칠판이 있는 스터디룸을 예약해서 수업 실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교육청에서 공시된 시험 과목, 유형별, 문항수, 배점, 출제 범위 자료인데요. 출제 범위를 읽어보시면 시험 범위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의 이론, 실험, 과학교육론 정도를 시험을 본다라고 되게 대강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쓰는 전공서도 다르고 또 주로 공부하는 단원들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나, 이거를 감잡기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과 학원 강사분들께서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걸 토대로 범위를 가늠하게 됩니다. 다만 이 범위는 절대적인 범위가 아니라 단지 여태 출제된 문제들을 토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이거를 가이드라인으로만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임용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책임 안 물을 테니까 누가 선이라도 정해줘서 내가 필요하면 그 선 밖도 공부하고 그 선 안쪽은 확실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삼고 싶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께 그런 선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을 참고하셔서 기출문제 같은 걸 더 풀어보시면 어떤 단원이 더 자주 출제되고 어떤 단원이 더 적게 출제되는지 어떤 빈도 차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파악하신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공부 내용을 쌓아 가시는 게 더 정확하시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각각의 전공 교재에서 단원명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혀 있는 단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원 안팎을 공부하시는 게 적절하시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학 과목의 범위도 전공 과목과 같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 경우에는 기초로 볼 수 있는 도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념서를 교육학 강의를 통해서 구했고 그 책을 토대로 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강의로 유명한 강사분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교육학 개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경제적이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학은 사실 하위 분과 과목이 정말 많아요. 심리, 과정, 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행정,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학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은 논술형으로 바뀌기 전에는 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과 과목에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논술형으로 바뀐 이후에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사실은 특정 분과 과목에서만 출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도 모든 과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 다루시겠지만 출제율이 높은 과목 위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래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15년도부터 25년도 기출 출제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과목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교육 과정, 평가, 방법, 행정,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심리 정도에서 출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함께 공부하셔야겠지만 주로 출제되는 과목들은 이러하구나,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이 요 5과목 정도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원 강의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나눠보자면 1에서 4월에는 개념 강의, 5월에서 8월 기간에는 교육학의 경우에는 암기한 내용과 기출문제를 토대로 개념 인출 및 글쓰기 연습, 전공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 그리고 시험 직전인 9월에서 11월에는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커다란 틀을 따라가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교육학보다는 전공 공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학은 20점이지만 전공은 80점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난이도로 따져도 전공이 좀 더 어렵기도 하고요. 전공 시험에서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표시를 많이 해놨는데 이 표시들을 정리해보시면 아래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풀어낸 과정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설명하는 능력, 이 3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추려면 개념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겠고 또 그 개념들의 논리적인 상관관계, 연결관계를 파악을 하셔서 설명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문제들이 각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제시문을 줬는지, 그 제시문에서 어떤 개념을 사용하라고 힌트를 주는 것인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교육학에서 어느 수준, 어느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도 기출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수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다음 3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알고 핵심 키워드 위주로 설명하기. 2번, 개념과 관련한 사회를 분석하고 행동 방안을 제시하기. 3번째는 내용을 기승전결의 틀에 맞게 논리적으로 시간 안에 작성하기. 이 3가지를 모두 하려면 교육학 개념서를 보면서 개념들을 암기하셔야겠고 또 그와 관련된 방안, 사례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보통 학원에서 제시하는 교육학 강의, 도서 등에서는 이 개념과 사례를 모두 개념서에 실어서 수험생분들이 그냥 잘 외우기만 해도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게끔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들을 봤을 때 그런 개념서의 내용을 100% 맞게끔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암기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개념과 어떤 방안 사례가 연결되는지를 떠올리시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글을 쓰시는 것을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전공, 교육학 모두 공부가 충분히 되기 이전에는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쫓기는 정도도 줄어들고 확실히 맞힐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까다로운 문제도 풀어내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말씀드렸던 4, 5번 질문의 경우에는 B파트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험 실기, 수업 지도안 및 실현, 심층 면접을 시험 보게 되는데요. 실험 실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원 실험, 고등학교 화학, 대학교 일반 화학 수준의 심화 실험으로 나뉩니다. 이 두 실험 모두 실기 시험장에서 실험 과정이 명시된 문제지를 보고 올바르게 기구를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뒤 실험 결과를 관찰, 기록,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를 풀고 또 함께 적혀있는 실험과 관련된 이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도구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그리고 그 실험들의 결과 해석과 관련된 이론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원활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마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 도구의 경우 유튜브에 있는 실험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혹은 학교 실험실의 협조를 구해서 연습 실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출신 학교 실험실의 협조를 구하지는 못해서 유튜브에 있는 실험 영상들을 참고했습니다. 실험 이론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화학실험 교과서가 공부하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구매하시는 것은 도서 쇼핑몰 또는 한국교과서협회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지도안 및 실현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과학과 교과정 그리고 수업 모형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도안을 적절히 작성하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단원의 과학개념, 오개념, 관련 탐구실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설명 서술 방식, 전시학습 개념,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 및 고려사항, 수업 모형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 등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숙지하는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교육론과 같은 교재를 통해서 수업 모형들이 뭐가 있고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 공부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나면 지도안을 적절히 잘 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지도안에 맞게 직접 말하고 행동하는 수업 연습이 필요한데요. 심지어는 기간제 교사 등으로 직접 수업해보신 경험이 있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도안에 맞는 적절한 언행, 설명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는 1차 합격자들끼리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칠판이 있는 스터디룸을 예약해서 수업 실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면접평가의 경우에는 교직관, 학급 경영, 생활지도, 지역별 교육시책, 수업 방안처럼 교사로서 업무 중에 마주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해결안을 내놓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에서는 면접 레시피나 사이다 면접 같은 면접 자료집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답안들을 미리 작성해보고 생각해보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봤을 때 적절한 답을 떠올리는 연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임용 신춘 면접의 경우에는 15분의 제한 시간이 있어서 시간 안에 받게 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감점을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조리 있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23년 8월경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초수와 재수 준비를 했는데 커다란 순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수 때는 4학년 2학기 중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기출문제만 풀면서 준비하면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09년도에서 23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틀린 문제들은 학부에서 사용했던 전공서랑 어떤 선생님께서 물화생지에 올려주신 기출문제 해설을 교차해서 보면서 오답노트도 써보고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교육학은 그때 당시에 따로 강의를 듣거나 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험 전 최종 정리 같은 영상만 라디오처럼 들어보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재 제 상태를 점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받은 점수는 교육학 13점, 전공 32점이었습니다. 전공 점수를 보면서 내가 참 무지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같이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스터디도 하고 강의도 들으면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에서 4월 동안에는 과교론을 제외한 전공 그리고 교육학 과목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도 하고 제가 작년에 놓쳤던 공부를 보충했습니다. 교육학과 전공 모두 이 기간 동안의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복습할 수 있는 정리 노트를 과목별로 만들어서 틈틈이 계속 암기를 했습니다. 5, 6월에는 2회차로 전공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작년에 푼 게 1회차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때가 2회차가 되겠죠. 작년에도 풀어봤던 문제지만 개념 강의를 듣고 나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또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 수 있게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 개념을 점검하면서 현이치를 다시 한번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출 문제들을 풀이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함께 공부했다고 했던 친구랑 대면 스터디를 1대1로 진행했었는데 그때 서로 기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느낌들을 문제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번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건 아직도 못 외웠구나. 2번 이건 해설을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막상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푸는지 몰랐네. 3번 이건 풀리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4번 접근 방식은 맞았는데 계산이 틀렸어. 5번 풀 수도 있고 답도 맞췄지만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 건 아니야. 6번 이런 문제는 이제 잘 풀 수 있다. 스터디 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1번의 경우에는 개념 정리를 다시 했고 2번의 경우에는 제시된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숙지했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논리 구조를 단순화해서 노트에 정리해서 단순화된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4번의 경우에는 계산 연습을 계속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해봤습니다. 5번의 경우에는 책과 문제를 번갈아서 보면서 친구에게 그나마 더 적절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친구에게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논리적인 허점이나 혹은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다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개념 간에 다리가 생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편화된 개념이 아니라 통합되고 연결된 개념이 되는 느낌이에요. 개념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고 나니까 문제를 빠르게 풀고 또 서술형 답안을 잘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교육학의 경우에는 개념 강의를 보면서 정리 노트 만든 거 그거를 계속 보면서 내용들을 암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논리적인 글로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친구랑 만났을 때 서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 뭐고 교육에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쭉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들은 사람은 말로 쭉쭉쭉쭉 설명을 해보고 또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시간 안에 글로 쓰는 연습도 함께 했습니다. 2월에서 7월로 넘어갈 무렵에는 지스쿨에서 임용 모의고사를 열어주셔서 그걸 신청해서 응시를 하고 왔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들을 시간 안에 풀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중간점검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마 이번 연도에도 어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할지 아직 정해진 거는 없을 테지만 일정이 아마 4, 5월, 6월 사이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하시고 응시 신청을 해보시면 중간점검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8월에는 제 경우에는 뒤늦게 과교론 이론 강의를 듣고 과학교육론 문풀 강의까지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과교론 이론 강의랑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다시 요약 정리를 했고 22개정 교육과정도 화학교과에 해당하는 단원들을 추출해서 제가 다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암기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암기가 충실히 되니까 문제의 정답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과학교육론 이론의 경우에는 잘 외웠다 생각해도 문제를 보면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익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교론 문풀 강의는 김지현 강사님 걸 들었는데 문제도 시험과 비슷하고 해설도 이해가 잘 가서 좋았습니다. 전공 문제풀이 강의는 접해보지 못한 문제를 보고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신청해서 들었어요. 왜냐면 전공 개념은 단지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용해서 논술형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은 이미 본 적이 있는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것보다는 낯선 문제를 여러 개 접해봐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신청해서 물리, 무기, 분석, 유기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어볼 적에는 그래도 제가 꽤 잘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낯선 문제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려운 부분들을 발견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정리 노트에 있던 오류나 부족한 점들을 찾아서 이때 같이 수정을 하고 문제에서 등장하는 문장과 그때 필요한 개념, 논리 구조를 연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때 많이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문풀 강의를 틈틈이 들으면서 계속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때가 기출문제 3회차를 푼 시기입니다. 10월, 11월에는 제가 풀었던 문제풀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최근 5개년 기출문제, 그러니까 20년도부터 24년도 문제를 다시 한번 풀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직접 파이널 정리 노트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외워지고 숙지한 부분들은 굳이 적진 않았고 현장에서 까먹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나 혹은 공부하면서 너무 안 외워져, 아니면 그래도 계속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개념들을 위주로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학은 이제 학원에서 제공되는 모의고사 위주로만 풀면서 계속 개념 강의 듣고 정리했던 그 노트를 복습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도 서로 만나서 질문 답변 그리고 제공하는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는 정도, 이 정도만 하면서 개념 점검만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또 글 쓰는 연습도 계속 했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1시간 안에 기승전결의 형식을 지켜서 논술을 써내는 건 아마 충분히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유기 분광학을 제외하고는 과교론, 교육학, 유기, 분석, 물리, 무기화학의 경우에는 모두 단거나 정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단거나라는 게 뭐 별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강의랑 도서에 적혀있는 개념들을 제가 이해하고 중요한 설명이랑 키워드 위주로 다시 요약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읽고 써봐야 하다 보니까 이때 복습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이후에 공부할 때도 이 노트를 적어놨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시험장에서 인쇄해서 갖고 가서 금방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내가 현장에서 까먹지 말자 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위주로 다시 파이널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유기분광은 암기보다는 문제풀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따로 단권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 약점 과목은 유기화학이었고 나머지 물부분이 좀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수 때는 시험에서 유기화학은 정말 제대로 푼 문제가 없다시피 했었어요. 재수 때도 유기는 계속 제 약점이었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다른 과목이 수준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계속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한 시점부터는 유기화학을 조금이라도 더 맞추고 싶어서 그제서야 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봐야겠다. 약점이라고 놓지 말고 다른 과목들과 동등하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권혁 강사님의 메커니즘 교재 문제들을 마구 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채점 해본 바로는 유기화학을 많이 틀리긴 했어요. 그치만 부분 점수를 몇 점 받은 덕분에 전공에서 이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일정 수준까지 점수를 올리는 데에는 약점 과목보다는 강점 과목에 좀 더 시간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고득점을 받으려면 약점 과목을 극복하는 게 필수적이다 라는 게 제 시험 끝난 뒤 감상입니다. 저조차도 유기화학을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강점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파면서 약점 과목의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문제 푸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시간 분배를 표로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대면 스터디를 했는데요. 중간중간 현장 모의고사가 있는 날도 있었는데 스터디나 모의고사가 없는 그냥 평소 공부하는 날에는 시작한 시간이랑은 관계없이 밤 12시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1에서 7월까지는 학원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었는데 정오에서 학원 출근 때까지 공부하고 퇴근 후에 다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나 모의고사가 있는 날에도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날에는 오후 7시, 8시까지 정도만 하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정도만 일찍 집에 가도 꽤 많이 집에서 쉴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달에 한 번꼴로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같은 게 생기면 저는 그냥 다녀왔습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계속 처박혀서 공부만 하다 보면 너무 고립되어 있고 또 외로운 느낌도 들어서
제 멘탈 관리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2차는 A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실험, 지도안, 실현, 면접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제 경우에는 지도안과 실현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 스터디원분들과 실험 이론도 함께 정리를 했어요. 2차 준비 시작은 1차 필기시험 마친 후에 일주일 정도 휴식하고 12월 첫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험 이론 정리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화학실험 교과서를 구입해서 그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들을 확인을 하고 그 실험 고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의 답을 달면서 실험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실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직접 실험실 협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연습으로 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응시했던 실험실기 시험은 밀도를 이용한 간이 농도 측정기 만들기 그리고 산염기 적정 실험 이렇게 2가지였는데요. 제가 학부 다니던 시절 학교 실험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제 경우에는 처음 보는 실험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헤매기는 했지만 고찰 공부도 했었고 실험 영상들도 여러가지 봐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간 안에 어찌저찌 실험을 잘 마치고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안 실현 스터디를 할 때는 12월 초부터 약 7주 정도 주 2회로 대면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원분들끼리는 이제 지도안이나 실현 문제 형식을 모두 다 파악을 한 상태였는데 그 형식에 맞춰서 서로 다양한 수업 모형이랑 교과서 필수 탐구 주제를 활용해서 지도안을 쓰는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지도안을 직접 써보고 그 지도안에 맞춰서 수업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이제 스터디룸 빌려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서로 지도안도 써보고 수업 실현을 서로 봐보면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오개념은 없는지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의견을 나누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 번 횟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수업을 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연습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안에 수업 실현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저는 면접 레시피 책을 구입해서 준비했습니다. 책 속에는 서울시 교육 시책이랑 교직권에 대한 질문, 면접 답변에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와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암기하고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다음에 책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감을 잡았습니다. 면접에서 어떻게 물어보시겠구나 하고 이제 감을 먼저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모의고사 문제들이 책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식탁에 앉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숙지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고 또 시간 안에 이렇게 정해진 형식대로 답하는 면접을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버벅이고 시간이 부족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책에 있는 모의고사를 한 15회차 정도 풀어보고 말해보니까 어느 정도 입에 붙어서 그 붙어있는 느낌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더니 연습한 대로 15분 안에 시간을 한 1분 30초 정도 남기고 면접을 끝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받았었던 점수 총 종합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저도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기는 했는데요. 결국에 그 멘탈 관리를 해주는 거는 진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대로 공부하면 합격하겠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교과서적이긴 한데 시간은 가는데 성적은 안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가장 불안감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도 하고 공부도 계속 누적하면서 실력이 상승하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멘탈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된 교사라는 직업이 나는 정말 해야 되겠어. 난 진짜 다른 직업보다 교사가 제일 맞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길 때 정말 멘탈이 잘 회복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공부 기간에 든 걱정은 정말 사라지거든요. 공부하면서 들었던 걱정이나 고민이 해소되지 않는 채로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불안감에 주눅들기보다는 오히려 어깨 펴고 공부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슬럼프 극복이랑 멘탈 관리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들을 정리한 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제가 본 강의는 이렇지만 이분들이 최고야, 이렇게만 들어야 해 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화생지 카페를 봤을 때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마다 학습의 개인차가 있으니까 각자마다 잘 맞는 강의가 분명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목록은 정말 참고로만 보시고 물화생지 등의 다른 분들의 후기를 참고하셔서 강의 선택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혹시나 질문이 추가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령이 난 후에 학교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에 틈틈이 확인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남기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임용공부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